자, 그러면 전반사가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방금 전까지의 설명으로 대강 이런 상황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은 충분히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재를 아까 봤던 그림 다음 쪽 156쪽인가요? 맞네요. 156쪽을 보면 이 그림이 하나가 나와있죠. 이거 이제 아까 그 전반사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조금 더 모식적으로 광선을 이렇게 그려서 표현한 그 그림입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이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 상황이라서 입사각을 점점 키워주면 굴절각도 같이 커지는 상황인데, 이제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니까 굴절각이 먼저 90도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입사각을 더 키워주게 되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질 수 없으므로 굴절광이 없이 100% 입사한 빛이 반사가 되는 전반사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경계선 있잖아요. 굴절광선이 나올 때랑 굴절각이 90도를 넘어서서 굴절광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그 경계선 요쯤 있나요? 다시 말해 굴절각이 몇 도인 상황? 굴절각이 90도인 상황을 전후로 굴절각이 90도 이전에서는 반사광과 굴절광이 모두 있지만 굴절각이 90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굴절광이 없이 전반사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입사각을 점점 키워주면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에 입사각,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입사각을 얘기하는 거죠.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의 입사각을 이 어떤 한계점, 경계선에서의 각도라 그래서 우리가 임계각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해요. 전반사가 일어날 때, 다시 말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 경우에는 각도를 키워주면 같이 커지게 되는데 굴절각이 먼저 90도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때 굴절각이 90도에 도달하는 입사각의 크기를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 빛이 매질이 바뀌면서 진행한다고 해도 어떤 매질을 통과하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임계각의 크기도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맞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굴절각이 90도가 넘어가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굴절광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굴절광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져야 한다라는 거. 그러려면 입사각을 어떤 각도보다 더 키워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이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키워주게 되면 더 이상 굴절은 일어나지 않는 전반사 환경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깔끔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로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큰 상황이더라도 굴절각이 90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굴절광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해오던 그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애초에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먼저 90도에 도달하려면 무슨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굴절을 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야 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에 시간에 선생님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각도가 더 많이 벌어지는 쪽일수록 속도가 그 매질에서의 파동의 속도도 더 빠르다고 생각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는 얘기는 입사하는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가 굴절하는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더 느려야 한다는 같은 말이야. 요걸 좀 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속도가,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로 진행을 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지게 되고 그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두 번째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매질의 구조 자체가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로 진행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입사각이 뭐보다 커져야 임계각보다 큰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 두 번째는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로 이제 굴절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 두 번째가 되겠지. 어때요? 앞에서 얘기한 상황은 뭔가 두루뭉술했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용어를 써서 정리하니까 훨씬 깔끔해졌지 않나요?
교재에 있는 이 그림 위에 글귀로 바로 붙어 있으니까 복습하는 친구들은 뭐 따로 적거나 하지 말고 교재에 있는 글귀를 체크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복습할 수 있기를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 물리하는 사람들은 말 길어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할 수 있는 개념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바로 빛이 얼마나 잘 굴절하고 잘 못 굴절하냐의 그 정도를 나타내는 굴절률이라는 물리량입니다. 보통 우리가 N이라는 기호로 쓰고요. 소문자 N으로 보통 쓰기도 하고요. 이 굴절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빛이 이 매질이 없는 환경에 비해서 매질이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더 많이 꺾이냐, 더 잘 굴절이 되냐의 지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수업 때 계속 얘기를 했지만 빛이 얼마나 심하게 굴절하냐, 덜 심하게 굴절하냐를 결정해주는 건 결국 매질 사이의 속도 차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말해 매질 사이에서 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굴절도 더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결국 굴절률이라고 하는 값은 이 매질과 매질 사이의 속도의 그 차이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빛이 얼마나 잘 굴절하느냐의 굴절률 자체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굴절률이라는 물량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위에 분자에 있는 C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속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세컨드. 어디서의 빛의 속력이게요? 진공이죠. 언제나 비교 대상은 대조군인 게 좋으니까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아예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력에 비해서 분모에 있는 속력은 그 매질에서의 속력이에요. 진공에 비해 그 매질에서의 속력이 얼마나 느려지느냐를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굴절률로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속력이 여기서 점점점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분모에 있는 이 속도값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빛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빛이 나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매질일수록 굴절률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진공에서 진행하다가 빛이 매질 속으로 들어갈 때 굴절률이 더 큰 매질일수록 빛이 더 확 굴절을 해버린다랑 같은 뜻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아까 전반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그림으로 돌아가서 자, 요 상황이 펼쳐지려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최소한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굴절률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이라는 소리는 굴절률이 어떻다는 소리? 굴절률이 더 크다는 소리다.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빛의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은 얘를 굴절률로 바꾸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굴절률이라는 건 보통 1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해서 1보다 커지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굴절률은 1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물질은 1.1, 어떤 물질은 1.3 막 이런 식으로 교재에 표로 나와 있는데 굴절률 값만 보고도 우리는 대충 이 매질과 이 매질 사이에서는 빛이 이렇게 꺾이겠구나. 요 매질과 요 매질 사이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사례를 보면서 얘랑 얘 사이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얘랑 얘 사이에서는 이 방향으로 진행할 때에는 절대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구분해서 연습해 보길 바라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는 뭐다? 첫 번째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향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밑에 있는 그림을 빼먹고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바로 이 그림. 그쵸? 이제 임계각이라는 게 어쨌든 매질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했었잖아요.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임계각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 매질의 굴절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임계각은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은 하나는 유리에서 공기로 향할 때, 하나는 물에서 공기로 향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 당연히 공기는 거의 진공에 비해서 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의 진공과 가까운 속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교재에 써있듯이 공기의 굴절률은 1.00선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0.003의 비율만큼만 느려진다는 소리야. 그치? 거의 뭐 진공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물과 유리 같은 경우는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만큼 빛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재에 써 있는 걸로는 물이 굴절률이 1.33이고 유리가 1.5 근처라고 하네. 그러니까 유리가 좀 더 굴절률이 큰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 유리에서의 빛의 속력이 가장 어떻다? 작다라는 거. 뭐 어느 물질에서 굴절률이 크고 어느 물질에서 빛의 속력이 느리다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조건만 보고도 굴절률과 빛의 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막 그렇게 그런 거 외우는 시대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가끔 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막 선생님 무슨 물질의 굴절률은 얼마더라고요. 막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선생님도 책 보고 해요. 선생님도 굴절률 안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유리가 굴절률이 더 커요. 맞죠? 유리가 굴절률이 더 큰데 인계각을 비교해보면 유리가 인계각이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굴절률 차이가 공기와 유리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공기와 물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속력 차이도 더 크게 난다는 얘기고 빛의 굴절도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굴절 매질이 동일하다면 입사 매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더 격하게 꺾인다는 얘기고, 더 격하게 꺾인다는 얘기는 입사각을 조금만 키워줘도 금방 굴절률이 90도에 도달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죠. 다시 말해 임계각의 크기 자체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뭐 할수록 입사 매질과 굴절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 유리랑 물의 사례를 통해서 요 그림에서 되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잠깐 빼먹은 것 같아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뭐 진짜로 마무리 인사하러 가봅시다.